6월 22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FOMC 회의로 공개를 통해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로 출발했던 지수는 오후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 낙폭을 줄여나가긴 했지만 장막판 하락폭이 재차 확대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7% 하락해 15,000선이 붕괴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8%, 0.38%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하며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향후 글로벌 유동성의 중요한 변수가 될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높아진 경계심과 7월 정부 재정 수지가 예상외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악재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증시는 0.97%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18%, 0.34%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대다수 위원들이 고용 등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경우 매월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를 연내 축소할 수 있다는 벤버냉키 의장의 출구 전략 시간표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시행 일정에 대해선 연내라고만 표현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채권 매입을 줄일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7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는 미국의 7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전달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09년 말 이후 최대치입니다. 마케도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양적 완화 축소 시기 규모에 대한 힌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양적 완화 축소 시행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은 상황인데요. 다만 많은 위원들은 미국의 하반기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내에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막판에 다시 낙폭을 키워서 결국 15,000선을 내줬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간밤에는 3대 지수 모두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먼저 타격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해서 거래소에서 팔았는데요. 선물을 12,000계약이나 팔면서 코스피 지수는 1,86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낙폭이 조금 더 컸었죠. 코스닥은 53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거래대금 부진에 인도발 금융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증권주들이 무더기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주 약세 흐름 어느 정도 지속될지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점검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모두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증권주가 무더기로 52주 신저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가뜩이나 부진한데 인도발 금융 리스크까지 겹쳤고요. 실적 부진 때문에 가뜩이나 골골대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래대금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간에 먼저 매도세가 있었고 어제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가장 힘든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 상도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반등이 좀 나타났지만 문제는 또 인도였죠. 인도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아시아 증시 자체가 좀 무너지는 형국이 좀 나타났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브릭스라고 하는 5개국 자체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중에서 남아공만이 유일하게 아프리카 쪽에는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러시아라든지 브라질 그리고 중국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인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큰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는 당연히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일본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이머징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돈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인도 같은 이런 나라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인도의 경제를 발전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국계 고정자산과 외국계의 유동자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 유동자금 자체가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차근 설명을 드리면 루피와 환율에 대해서 좀 더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도는 루피화를 쓰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루피아화를 쓰고 있죠. 그 차이는 조금 있다는 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루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크게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5년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위험 수지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환율적인 부분에도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자국 내 통화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공백이 생겼구나 라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상 다음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8월달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인도네시아 증시라든지 인도 증시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번 달에만 이어졌던 게 아니고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그래프를 지금 보시고 계실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인도네시아 증시 그리고 인도의 증시는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계 자금 자체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이탈되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변동성이 심한 나라가 홍콩이라든지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우리의 관심권 밖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이렇게 큰 변동치는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또한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국가 중에 한 개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끼워 맞추기 시기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또 다음 화면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거시경제적인 부분 자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선행성 지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식은 주식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거시경제가 기반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업황 자체가 살아나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인도 증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경상수지 규모 자체를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상수지 자체가 지금 적자가 확대되는 기존에 어떻게 외국인이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경상수지 흑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래도 상승 추세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 만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 자체가 느려지는 가운데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차익 실현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인도 증시가 가파르게 급반등을 하는 것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칠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의 영향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재무 건전성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준비된 화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환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한국 경제 수준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상수지 또한 뉴스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외화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여러
지금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이런 부분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에서 아시아권의 영역의 수출 비중이 15%가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메꿀 수 있을까? 이런 거시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주식에 의해서 급락이 나와서 더 이상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러보는 것은 조금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15% 정도를 아시아 수출 비중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거기 아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15%인데 그 부분 자체를 메꿀 수 있는 게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매출 확대가 좀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어느 정도는 좀 더 회복되는 단계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별로는 상당히 판이한 장세가 흘러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전 세계 경기 회복이 다 되는 나라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 세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업종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종들은 조심해야겠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업종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관망을 하고 난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좀 더 살아나는 걸 보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고요. 대신에 유럽과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종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지금은 경기 민감주 위주의 좀 더 그런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밤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애플만이 주가는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애플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강하구나,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IT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곽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주식은 떨어졌다가 오르고 또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저점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도발 금융위기 상황 짚어주시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래저래 또 타격을 받고 있는 증권주 말이죠. 오늘 본래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증권주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증권주 같은 경우 일단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순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인 흐름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동행하는 수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 자체가 증권주가 조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와야지만 지금 증권주라든지 금융주가 좀 더 출발선상에서 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어제는 테마주를 했고요.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차바이오엔이라는 바이오 제약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빠졌고요.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있을 투자 계획이 좀 더 장밋빛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방에서 이렇게 올릴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래량 또한 어느 정도 소모가 되면서 적은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말고 누군가는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올리기는 상당히 힘든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지지가 한번 나왔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지를 안 해준다면 우리가 어차피 1200원을 깨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스윙주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한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1500원을 매수가로 좀 대응을 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까지는 스윙주 관점으로, 그리고 하단에 10,000원 선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여기는 저점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관심 종목은 차바이오엔 대응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쪽으로 러시아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스관 관련주, 박근혜 대통령이 G20 회의 참석자 러시아로 가는데 여기에서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떠올랐던 건데요. 이 가스관 관련주 어제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어제 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가스관 관련주는 상승세를 탔었는데요. 역시 뭐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테마성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마다 또 좀 다른 내용 때문에 가려서 묻혀진다든가 아니면 좀 흐지부지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요번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는 어떨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그 양자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결국 대규모 가스관 건설 사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최근에 그 가스관 건설을 하려면 어차피 북한을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적으로 아직 완성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최근 들어서 증시 자체가 조정을 받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기존의 강세를 띄었던 추세 관련 주도주들이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갈 곳을 잃은 매수세가 그냥 일시적으로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슈가 또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순환 매수 형태로 또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종류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DMZ 내에 평화공원 조성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군들도 역시 그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또 시장이 나빠지면 조정을 받았다가 또 다시 이슈가 되면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매수를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가스관 관련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가 나오는 관계로 아무래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 조정시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조정 이후에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신뢰를 하고 마음 놓고 공략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관련주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표적으로 동양철관이 있겠는데요.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 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상한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뭐 대동스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의 상승은 하이스틸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업의 내용 같은 부분도 이 회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러 가스관 관련주 어떻게 대응주를 세워볼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 바로 받아볼 텐데요. 바로 어제 주셨던 종목입니다. LMS인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 기대감 속에서 LMS 추천 주셨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19,350원 정도까지 장중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좀 변경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으로서는 어제같이 약세를 타는 장에서도 매수가 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흐름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제시해드렸던 17,500원에서 18,000원 가격은 조금 오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일선 기준선인 18,500원 선까지 매수가를 좀 높여서 기다리는 형태로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MS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꾸준히 땡겨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돼서 완전히 내리막을 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좀 강세를 띠면서 어쨌든 시장이 약하더라도 잠깐만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의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모습에서는 좀 더 강세를 띌 걸로 예상되니까 매수가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약간 높은 가격을 잡고요. 목표가는 뭐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LMS가 어제 장에서도 충격이 없었죠.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일단은 17,500원에서 88,000원 정도로 조정식 매수 전략이었는데 조금 매수 가격을 높이겠습니다. 18,500원 정도에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겠고 목표 가격은 그대로 2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LMS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은 철강주 쪽의 동국제강인데요. 네. 최근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그다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쪽에서는 일회성 요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막연히 좀 나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악재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출이 돼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는 요소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철강사들이 계속해서 원자재 값이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철강 가격 자체를 인상하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또 실적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눌림목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주는 만큼 눌림목을 거치고 있는데 이 눌림목 이후에 반전 포인트가 한번 잡힐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시 저가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느린 종목이니만큼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보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봤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당황하셨죠?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동반해서 거래소 쪽에서 매도했습니다. 선물을 무려 12,000계약이나 팔더라고요. 지수가 1,860선대까지 내려왔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투자자분들께는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글쎄요, 제가 많은 정보 방송을 보면서 주식이 오르나 내리나, 365일, 종목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다 굉장히 존경스럽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떻게 그 많은 종목을 다 찾아가 매일 추천하는지, 그러면 결론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돈을 계속 한국은행에 훔쳐오든지 찍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돈으로 매일 추천하는 분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301위평이죠. 301위평에서 상방향으로 봤는데 이제 하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방향으로 갔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50포인트 빠졌어요. 근데 빠진 이유가 조금 허무맹랑합니다. 글쎄요,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수출의 전량을 합쳐가지고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곁에 과연 이만큼 큰 치명타를 줄, 미국 증시도 0.3, 0.2배, 우리가 1% 이상 빠지는 이틀 연속 빠지는 이런 모양을 줘야 되냐.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거의 10 정도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우리가 이렇게 기가 얇으냐,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조금 언더슈팅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는 선물에 연동돼가지고 그렇지 지금 외부 하락의 이유를 찾아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조금 낙폭 과대합니다. 어제 외국인이 이제 1조 5천억 오랜만에 치웠죠. 외국인이 1조 5천억 치아가 이제 선물 평균 가격을 확 떠들여 놨습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는 245 이하로 내려왔어요. 244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평균 가격 첫 번째가 5P거든요. 그래서 100 많이 빠져봐야 239 정도 보는데 저는 빠지지는 오늘은 주가가 아침에 눌림목 주고 주가는 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 곁에 이제 계속
5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쉬어가자 했습니다. 쉬어가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쪽으로 돌아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매수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주가 자체가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장대 음봉이 2개 나온 상태에서 오늘은 저점 매수가 충분히 하다. 단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선물 평균 가격에서 기관들이 5 이하 하방 이탈은 안 시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점 매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케이블 텔레비 쪽에서 중앙방송에 하는 언론에 나오는 그런 거를 리바이벌 할 바에는 왜 출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도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거의 2,000포인트에 다 물려 있습니다. 2,000포인트에 거의 집중적으로 몰려 있죠. 그때 2,200포인트 간다 해가지고 다 물려 있습니다. 이 매물이죠. 2,000포인트에 다 물려 있는 매물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1,900에서 1,920포인트 매물이 이제 있습니다. 이 매물이 있는데 이 매물을 하방 이탈할 것이냐? 제가 볼 때 이탈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누차 말씀 이 매물이 줄고 이 매물이 늘어날 때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면 매물이 늘어나지 않다. 결론은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번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가 추세가 완전 꺾였느냐. 외부적인 요소로 꺾이는 그런 추세들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2주, 늦어도 한 주 내로 일단 반등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도 여러분 보다시피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게 이제 진짜 맞아 들어가거든요. 61일평 꺾일 때는 61평 상방향에서 저도 5분에 한번 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61일평이 하방 이탈할 때까지는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둔탁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61일평이 한 열흘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누차 여러분들 한 10번 이상 이야기해줄 겁니다. 61일평에 그 부분에 횡보하면 좋겠다. 횡보 내지 조금 놀림목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지금 자리가 주가가 추세가 무너졌다. 이거는 절대 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61일평이 쉬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20일 이익이 너무 이틀 사이에 너무 강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일평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주가 자체가 반등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 이 말은 뭐냐면 21일평 자체가 굉장히 저항대와 지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모든 방송 내에서 일목균형표를 미친 듯이 합니다. 일목균형표를 미친 듯이 하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여러분 호전 상태에서 어제가 역전 났는데 역전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약세 모드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중에 일목균형표를 많이 들고 나오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전부 조금 의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강자가 이번에 8월 29일 밤 9시에 초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31일 밤 9시에 고급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목균형표 3시간 특강 1일로 완성하니까 듣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29일 밤 9시, 8월 31일 밤 9시에 고급편 하니까 2회에 걸쳐 합니다. 그래서 어느 거 들어도 되지만 여러분 일목균형표 들으실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너무 겁낼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상승폭의 38% 요 부분은 언더슈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제 미 글로벌 증시가 빠졌지만 저는 오늘 주가가 아침에 하락한 후에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할 걸로 생각되고 반등 자체가 지수가 플러스 나야만이 반등이 아니고 지수가 마이너스 나더라도 양봉을 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이 외국인의 선물 동향. 어제 주가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추가적으로 하락 때문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물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선물 공부를 꼭 좀 하시고 특히 차트는 일목균형표 공부를 하늘 두 쪽 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볼 것 없이 외국인의 선물 동향, 이 동향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이야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기 저점 매수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청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눌림목 주고 나서 반등이 나서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까지는 쉬어가서 전략을 세워주셨었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 좀 변경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아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아차 어제 장에서도 오르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어제 인도발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아차 좀 강세를 보이길래 다시 한번 기아차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기아차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 자동차 관련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메이저 자동차 회사입니다. 현대차와 함께 국내 자동차를 대표하는 회사이면서 주력 신차들의 회획시장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생 중이며 K5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계속해서 한 서너 달 동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들도 좋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시면은 요즘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계속 보시면 2주 한 달 정도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도 계속 기아차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의 약세가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62,000원에서 64,0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68,000원입니다. 손절가는 61,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차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은 아주 단기로 들어갈 종목 한 종목 더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어제 그제 시장이 약세라서 오늘은 가볍게 단타할 종목 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회사도 좋고 다 좋지만 단타 종목이니까 약 500만 원 선에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은 대하티아입니다. 동사는 1995년 설립된 이후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매출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정말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20%로 안정적입니다. 매수가는 어제 현대가 근처인 1660원 라인에서 하시고요. 이건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셔서 한 3%나 5%, 또 운이 좋으면 뭐 한 10% 정도 가면 본인들이 알아서 각자 매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절가는 1,580원을 드리겠습니다. 5일선 아래 근처인 1,580원을 드릴 테니까요. 단타 잘하신 분들은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아차와 대하티아이까지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추천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장 출발을 앞두고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 점검해보고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가 총체적인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급락에 FOMC 회의로 공개 이후 미국 증시 낙폭도 확대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해외 증시 동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위기감이 대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감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국내외, 해외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도 그
명제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찌되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위기상을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총체적 위기감이 다시 들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 추세를 이탈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이미 미국 시장도 지난주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 이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장은 다소 추가 조정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인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인도 증시가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인도네시아 증시가 지금 인도네시아 위기가 인도라든지 확산돼서 우리나라와 다른 전 세계 국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의견이 드는 것은 인도네시아 증시가 그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하락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인도 증시가 추세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인도네시아 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지선으로 옆으로 가로 횡선을 한번 제시해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증시의 모습을 보면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걸쳐서 찍었던 쌍바닥의 저점이 지난 화요일장에서 붕괴가 됐죠. 화요일장에서 장대 음봉으로.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6월 한 달 동안 수직 하락하는 급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6월 달부터 두 달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저점, 직전 저점이 붕괴됐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오른 상태에서의 조정이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사태가 지금 외신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시피 인도네시아의 화폐가 루피아거든요. 이 루피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악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인도네시아의 사태는 그렇죠.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은 있지만 이것이 상승으로 반전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도 이미 제가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오늘 새벽에 끝난 FOMC 그 회의록을 봤는데요. 회의록이 발표가 되자 미국 시장 급락을 해버렸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많은 투자자들은 이번에 출구 전략 양정화나 시기가 과연 9월 달에 할 거냐, 아니면 10월에 할 거냐, 아니면 11월에 할 거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악재이느냐, 이거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악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하락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도 이미 모두에도 언급해드렸어요. 상승 추세진하고 제시해드렸던 지난 8월 15일에 장대 음봉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도 이제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시장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지선 때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도 1차 지선이라고 해서 이 지선 힘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만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의 동향을 보면은 그죠? 다소 불안한, 이미 추세를 이탈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시장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나마 중국 시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국내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110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20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움직임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금리 및 환율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국내 시장이, 자, 잠시 후에 이제 국내 시장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면 한 맥시멈 한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 하락을 보인다면, 자, 그렇다면 이 금리와 환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입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117원 40전이었거든요. 어제 그저께 1120원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1110원대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사태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을 체크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만 국내 시장이 다시 상승 반전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단숨에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금리와 환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중국 시장입니다. 자, 중국 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그나마 안정되고 있다는 점 또한 하나의 위안거리입니다. 지금 화면에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과연 이 추세선을 붕괴시킨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상해종합지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그래서 추세 붕괴 여부를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냉정하게 해외 증시 동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와 인도 사태가 국내 시장에 더 급락으로 투매로 이어지는 그런 악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인도 사태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보이고, 또 미국 증시고 그동안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 경제를 보였습니다만, 자,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이탈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상승 반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상해주 종합지수가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되지만 상해종합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상승 반전 요건 중에서 그렇죠. 두 가지는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베팅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기는 기회다 강조해 주시면서 상승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삼성전자, 금리, 환율, 중국 증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어떤 종목 매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추세가 이탈해서 국내 시장도 의미가 없다면 어떤 종목이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 종목도. 물론 자, 주가가 30포인트, 40포인트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있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종합지수 자체가 추세가 꺾였는데 그 중에서 상승한 종목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개인 투자가들의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앞에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장이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로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환율과 금리 같은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이 상승할 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와 최근 들어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 시장이 그나마 하반기 육성의 모습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 그렇죠, 다행이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향후 투자 전략은 자, 금주 오늘부를 포함해서 금주 다음 주까지 투자 전략은 종목별 개별적으로 선별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매매 전략은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 전략을 같이 구사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죠. 자, 어제장으로서 국내 주식시장도 이미 추세 이탈입니다. 추세선이 깨졌어요. 저게 1890포인트 라인이거든요.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받느냐? 여기서 추가 조정을 보면서 1850선도 의미가 없습니다. 1800포인트대 초반 한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대가 좀 더 강력한 지선입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가 국내 코스피 시장이 1867포인트예요. 그러면 많이 빠지면 한 40-50포인트거든요. 그럼 40-50포인트가 빠진다고 나는다는 전제하에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수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선 지수 관련 대형성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는 여러분 자제하셔야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나는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할래.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분할 매수라는 것도 빠질 것을 예상하고 분할 매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를 것을 예상하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바닥을 확인한 연후의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 영향이 작은 고려아연이라든지 잉크테크라든지 크레듀 이런
펀더멘탈이 좋으면서도 지수 영향성이 적은 이런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수 1900선을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 이탈했다. 1800선 초반이 가장 강력한 지지대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간에는 지수의 영향력이 적은 종목들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 구체적으로 고려아연, 잉크테크, 크레디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백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대박예감 모든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금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